제7과 언어. 세계 언어 사용자 순위. 사람은 언어를 통해 사고를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그 언어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단체에서 세계 7천여 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각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 세계 언어 사용자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1위는 중국어로 13억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페인어는 4억 2,70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영어는 3억 3,900만 명, 아랍어는 2억 6,700만 명, 힌디어는 2억 6천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순위가 높은 언어들은 주로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인구가 많거나 역사적인 이유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7개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자 수도 이전 조사에 비해 증가한 7,720만 명으로 나타나 세계 언어 사용자 순위는 12위를 기록하였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사고를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그 언어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단체에서 세계 7천여 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각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 세계 언어 사용자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1위는 중국어로 13억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페인어는 4억 2,70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영어는 3억 3,900만 명, 아랍어는 2억 6,700만 명, 힌디어는 2억 6천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순위가 높은 언어들은 주로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인구가 많거나 역사적인 이유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7개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자 수도 이전 조사에 비해 증가한 7,720만 명으로 나타나 세계 언어 사용자 순위는 12위를 기록하였다. 제7과 언어. 언어의 다양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은 언어의 예로는 몽골어, 에스키모어를 들 수 있다. 몽골어에는 가축과 관련된 표현이 많다. 말의 털 색깔을 가리키는 표현만 해도 240여 개가 있는데 이처럼 가축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한 것은 몽골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축을 몰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극 근처 추운 지역에서 사는 에스키모의 언어에는 눈을 구별하는 여러 개의 어휘가 있다. 바닥에 쌓인 눈, 마시는 눈, 내리는 눈, 이글루를 만드는 눈 등을 어휘로 구별한다. 이를 통해 에스키모인들의 삶에 눈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환경이 언어에 영향을 준 예로는 태국어와 한국어를 들 수 있다. 먼저 태국어에는 나 또는 너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47개나 된다고 한다. 신분과 성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환경이 언어에 영향을 미쳐 사람을 가리키는 다양한 단어가 생겨나게 한 것이다. 한국어에는 친족을 구별하는 어휘가 많다. 성별에 따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다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호칭도 다르다. 이렇게 친족 호칭이 발달한 것은 한국인들이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가족 단위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은 언어의 예로는 몽골어, 에스키모어를 들 수 있다. 몽골어에는 가축과 관련된 표현이 많다. 말의 털 색깔을 가리키는 표현만 해도 240여 개가 있는데 이처럼 가축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한 것은 몽골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축을 몰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극 근처 추운 지역에서 사는 에스키모의 언어에는 눈을 구별하는 여러 개의 어휘가 있다. 바닥에 쌓인 눈, 마시는 눈, 내리는 눈, 이글루를 만드는 눈 등을 어휘로 구별한다. 이를 통해 에스키모인들의 삶에 눈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환경이 언어에 영향을 준 예로는 태국어와 한국어를 들 수 있다. 먼저 태국어에는 나 또는 너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47개나 된다고 한다. 신분과 성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환경이 언어에 영향을 미쳐 사람을 가리키는 다양한 단어가 생겨나게 한 것이다. 한국어에는 친족을 구별하는 어휘가 많다. 성별에 따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다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호칭도 다르다. 이렇게 친족 호칭이 발달한 것은 한국인들이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가족 단위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제7과 언어. 사라지는 언어, 사라지는 세계. 지구상에는 7천여 개의 언어가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300여 개로 전체 언어의 5%에 불과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12개밖에 되지 않아 전체 언어 사용에서 몇 개의 주요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한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언어의 반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1,700여 개의 언어는 그 언어의 사용자가 채 1,000명도 되지 않는다. 몇 해 전 인도의 한 섬에서 6만 5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의 하나인 보어가 사라졌다. 보어를 구사하는 마지막 사람이 노령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가장 오랜 역사가 담긴 언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위기에 처한 언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소수 언어는 2주에 1개꼴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동식물의 멸종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오랜 기간 동안 살아있던 언어들이 최근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학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요인을 언어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 지역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할 때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언어가 그 지역의 공용어가 된다. 이때 그 지역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경제 활동을 위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 언어의 사용은 점점 줄어든다. 또한 세계화와 같은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영어와 같은 공용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껴 그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 언어의 사용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다. 언어의 수가 줄어들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왜 소수 언어를 지켜야 할까? 이유는 언어의 본질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고 표현한다. 인류는 언어를 통해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역사를 기록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생활 방식, 문화, 세계관 등이 담기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는 살아있는 문화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라지는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언어가 바로 하와이어이다. 1898년 하와이는 미국으로 편입되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하와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속히 줄어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 하와이어가 사라질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하와이는 그들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1978년 하와이어를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인정하고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하와이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린이의 수가 20년 만에 50배가 넘는 수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 보존의 성공 사례들이 보고되고 언어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공감을 얻게 되면서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언어 보호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단체와 기업들도 이러한 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와 구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유네스코는 언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글에서는 소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과 함께 소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지구상에는 7천여 개의 언어가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300여 개로 전체 언어의 5%에 불과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12개밖에 되지 않아 전체 언어 사용에서 몇 개의 주요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한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언어의 반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1,700여 개의 언어는 그 언어의 사용자가 채 1,000명도 되지 않는다. 몇 해 전 인도의 한 섬에서 6만 5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의 하나인 보어가 사라졌다. 보어를 구사하는 마지막 사람이 노령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가장 오랜 역사가 담긴 언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위기에 처한 언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소수 언어는 2주에 한 개꼴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동식물의 멸종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오랜 기간 동안 살아있던 언어들이 최근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학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요인을 언어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 지역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할 때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언어가 그 지역의 공용어가 된다. 이때 그 지역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경제 활동을 위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 언어의 사용은 점점 줄어든다. 또한 세계화와 같은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영어와 같은 공용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껴 그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 언어의 사용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다. 언어의 수가 줄어들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왜 소수 언어를 지켜야 할까? 이유는 언어의 본질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고 표현한다. 인류는 언어를 통해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역사를 기록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생활 방식, 문화, 세계관 등이 담기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는 살아있는 문화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라지는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언어가 바로 하와이어이다. 1898년 하와이는 미국으로 편입되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하와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속히 줄어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 하와이어가 사라질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하와이는 그들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1978년 하와이어를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인정하고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하와이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린이의 수가 20년 만에 50배가 넘는 수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 보존의 성공 사례들이 보고되고
언어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공감을 얻게 되면서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언어 보호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단체와 기업들도 이러한 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와 구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유네스코는 언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글에서는 소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과 함께 소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제7과 언어 활동 한글 창제의 원리 1997년 유네스코는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기본적으로 상형과 가획이다. 자음을 만든 원리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뜬 상형과 글자의 획을 덧붙여 만든 가획이다. 먼저 5개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소리낼 때 마주붙는 입술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 5개의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여 디귿, 비읍, 지읒, 히읗과 같은 글자를 만들었다. 또한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점과 획을 더하여 오, 아, 우, 어를 만들었고 다시 점과 획을 더하여 요, 야, 유, 여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1997년 유네스코는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했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기본적으로 상형과 가획이다. 자음을 만든 원리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뜬 상형과 글자의 획을 덧붙여 만든 가획이다. 먼저 5개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소리낼 때 마주붙는 입술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 5개의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여 디귿, 비읍, 지읒, 히읗과 같은 글자를 만들었다. 또한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점과 획을 더하여 오, 아, 우, 어를 만들었고 다시 점과 획을 더하여 요, 야, 유, 여를 만들었다. 제8과 전통예술 조각보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색색의 작은 조각들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천을 이루는 조각보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의 하나이다. 각각의 작은 천들은 정해진 형식 없이 이어져 있지만 완성된 조각보는 색과 모양이 매우 조화롭다. 조각보는 아름다운 색과 모양으로 집안의 여기저기를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래 조각보는 여성들이 옷이나 이불 등을 만들고 남은 작은 천들을 모아 이은 것으로 밥상을 덮거나 물건을 싸서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작은 조각을 이어 큰 천으로 만든 조각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각의 연결이 아주 튼튼해야 했다. 그래서 조각보를 만들 때는 바느질을 매우 촘촘히 해야 했고 이로 인해 다른 것을 만들 때보다 시간과 정성이 매우 많이 들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이렇게 조각을 하나씩 이어가면서 가족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장수를 기원했다. 그래서 조각보는 복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이렇듯 조각보는 아름다운 생활용품이자 장식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색색의 작은 조각들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천을 이루는 조각보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의 하나이다. 각각의 작은 천들은 정해진 형식 없이 이어져 있지만 완성된 조각보는 색과 모양이 매우 조화롭다. 조각보는 아름다운 색과 모양으로 집안의 여기저기를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래 조각보는 여성들이 옷이나 이불 등을 만들고 남은 작은 천들을 모아 이은 것으로 밥상을 덮거나 물건을 싸서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작은 조각을 이어 큰 천으로 만든 조각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각의 연결이 아주 튼튼해야 했다. 그래서 조각보를 만들 때는 바느질을 매우 촘촘히 해야 했고 이로 인해 다른 것을 만들 때보다 시간과 정성이 매우 많이 들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이렇게 조각을 하나씩 이어가면서 가족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장수를 기원했다. 그래서 조각보는 복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이렇듯 조각보는 아름다운 생활용품이자 장식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이다. 제8과 전통예술 자연을 닮은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전통음악이지만 이 4개의 악기만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1978년 한 연주단이 농악을 실내에서 연주하기 위해 농악의 악기에서 4개를 선택해 공연한 것이 바로 사물놀이의 시작이다. 사물놀이는 소리가 비슷한 4개의 타악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가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사물놀이 연주는 빠르고 느린 매우 다양한 박자로 진행되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비슷하다. 이는 사물놀이가 농악에서 시작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연 현상들이 이 악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먼저 북의 낮으며 힘찬 소리는 부드러우면서 강한 구름을 상징한다. 넓은 곳까지 퍼지는 징의 소리는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구의 빠른 소리는 쏟아져 내리는 비를, 높고 강한 소리로 사물놀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꽹과리는 천둥을 상징한다. 자연에서 구름, 바람, 비, 천둥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사물놀이에서도 내 악기의 크고 작은 소리와 높고 낮은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된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사물놀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전통음악이지만 이 4개의 악기만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1978년 한 연주단이 농악을 실내에서 연주하기 위해 농악의 악기에서 4개를 선택해 공연한 것이 바로 사물놀이의 시작이다. 사물놀이는 소리가 비슷한 4개의 타악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가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사물놀이 연주는 빠르고 느린 매우 다양한 박자로 진행되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비슷하다. 이는 사물놀이가 농악에서 시작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연 현상들이 이 악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먼저 북의 낮으며 힘찬 소리는 부드러우면서 강한 구름을 상징한다. 넓은 곳까지 퍼지는 징의 소리는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구의 빠른 소리는 쏟아져 내리는 비를, 높고 강한 소리로 사물놀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꽹과리는 천둥을 상징한다. 자연에서 구름, 바람, 비, 천둥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사물놀이에서도 내 악기의 크고 작은 소리와 높고 낮은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된 것이다. 제8과 전통예술 풍속화로 읽는 조선 후기 사회
조선시대 화가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은 주로 정조가 왕이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을 매우 사랑했던 조선 후기 정조의 시대에 유명한 화가들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들 중 특히 풍속화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조선 후기 풍속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풍속화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하지만 풍속화 이외에도 많은 그림들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초상화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으로 주인공의 외모, 차림, 배경을 매우 자세히 그린다. 자연을 그리는 풍경화에서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을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매우 조화롭게 그렸다. 그러나 풍속화는 사람을 일상생활, 행사나 놀이, 종교적인 의식과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있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림은 국가가 그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두어 직접 화가와 그림을 관리할 정도로 매우 귀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 풍속화에는 주로 왕과 왕족, 양반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궁에서 벌이는 행사나 양반들의 칡읽기와 같은 그들의 일상 모습들이 풍속화에 그려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반과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민과 어민, 그리고 상인처럼 그 시대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림에 등장하지 않았던 어린이와 여성들도 그려지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서는 그 시대 평민들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는 소로 밭을 갈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일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공부를 하며 밖에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다. 여인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거나 빨래터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는 조선 후기 풍속화를 통해 이러한 평민들의 일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씨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풍속화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사진처럼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 후기 풍속화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풍속화가 그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시대에는 그림에 나타날 수 없었던 평민들이 그림에서 주인공으로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생활과 문화가 그림 속에 자세히 기록되기 시작했다. 노비가 일을 할 때 누워만 있던 양반이 일을 하고 있다. 양반다움을 지키기 위하여 육체로 하는 일을 하지 않던 양반이 마당에 앉아 몸으로 일하고 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양반과 평민 사이에 엄격한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풍속화를 통해 그림이 그려진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화가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은 주로 정조가 왕이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을 매우 사랑했던 조선 후기 정조의 시대에 유명한 화가들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들 중 특히 풍속화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조선 후기 풍속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풍속화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하지만 풍속화 이외에도 많은 그림들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초상화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으로 주인공의 외모, 차림, 배경을 매우 자세히 그린다. 자연을 그리는 풍경화에서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을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매우 조화롭게 그렸다. 그러나 풍속화는 사람을 일상생활, 행사나 놀이, 종교적인 의식과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있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림은 국가가 그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두어 직접 화가와 그림을 관리할 정도로 매우 귀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 풍속화에는 주로 왕과 왕족,
양반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궁에서 벌이는 행사나 양반들의 책 읽기와 같은 그들의 일상 모습들이 풍속화에 그려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반과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민과 어민, 그리고 상인처럼 그 시대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림에 등장하지 않았던 어린이와 여성들도 그려지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서는 그 시대 평민들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는 소로 밭을 갈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일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공부를 하며 밖에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다. 여인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거나 빨래터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는 조선 후기 풍속화를 통해 이러한 평민들의 일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씨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풍속화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사진처럼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 후기 풍속화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풍속화가 그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시대에는 그림에 나타날 수 없었던 평민들이 그림에서 주인공으로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생활과 문화가 그림 속에 자세히 기록되기 시작했다. 노비가 일을 할 때 누워만 있던 양반이 일을 하고 있다. 양반다움을 지키기 위하여 육체로 하는 일을 하지 않던 양반이 마당에 앉아 몸으로 일하고 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양반과 평민 사이에 엄격한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풍속화를 통해 그림이 그려진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도 알 수 있다. 제8과 전통예술 활동 무형문화 문화라고 하면 우리는 언어, 노래, 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형체는 없지만 역사, 문화, 예술 등에 있어 가치가 높은 것들을 무형문화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무형문화를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에서는 김장, 아리랑, 택견, 농악 등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무형문화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기도 하지만 현대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화로 인하여 서로의 문화가 비슷해지면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특성들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전통 문화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무형 문화를 이어갈 사람들도 줄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문화라고 하면 우리는 언어, 노래, 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형체는 없지만 역사, 문화, 예술 등에 있어 가치가 높은 것들을 무형문화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무형문화를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에서는 김장, 아리랑, 택견, 농악 등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무형문화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기도 하지만 현대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화로 인하여 서로의 문화가 비슷해지면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특성들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전통 문화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무형 문화를 이어갈 사람들도 줄고 있다. 제9과 과학기술 로봇의 발달 최근 인간을 대신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부터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인공지능 로봇까지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봇은 바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상황을 조사하는 재난구조 로봇이다. 사실 재난구조 로봇의 경우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초기에 개발된 로봇은 바퀴로 이동을 해야 하는 데다가 부피가 커서 땅이 고르지 못하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특정 동물의 특성을 모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로봇들이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모래로 인해 움직이기 어려운 지역에는 뱀의 움직임을 모방한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빠른 유속과 어두운 시야로 인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물속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8개의 발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문어 모양의 로봇을 활용한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나비, 새와 같은 모양의 로봇을 활용하여 정보를 모은다. 이렇게 동물과 곤충의 운동 능력을 모방한 로봇들은 앞으로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최근 인간을 대신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부터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인공지능 로봇까지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봇은 바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상황을 조사하는 재난구조 로봇이다. 사실 재난구조 로봇의 경우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초기에 개발된 로봇은 바퀴로 이동을 해야 하는 데다가 부피가 커서 땅이 고르지 못하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특정 동물의 특성을 모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로봇들이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모래로 인해 움직이기 어려운 지역에는 뱀의 움직임을 모방한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빠른 유속과 어두운 시야로 인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물속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8개의 발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문어 모양의 로봇을 활용한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나비, 새와 같은 모양의 로봇을 활용하여 정보를 모은다. 이렇게 동물과 곤충의 운동 능력을 모방한 로봇들은 앞으로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9과 과학기술 눈동자 추적 기술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시선이 정확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내는 기술을 눈동자 추적 기술이라고 한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시간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상품을 배치하는 것은 눈동자 추적 기술이 쓰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들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컴퓨터를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의 중앙 위쪽에 가장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회사 로고나 검색창을 그 위치에 두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오른쪽에 로그인 창을 두고 로그인 창 왼쪽에 광고를 배치하여 로그인을 하면서 광고에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패션 업계에서도 눈동자 추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옷가게에 들어가 옷을 살펴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무는지를 분석해 이를 새로운 옷을 디자인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시선이 정확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내는 기술을 눈동자 추적 기술이라고 한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시간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상품을 배치하는 것은 눈동자 추적 기술이 쓰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들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컴퓨터를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의 중앙 위쪽에 가장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회사 로고나 검색창을 그 위치에 두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오른쪽에 로그인 창을 두고 로그인 창 왼쪽에 광고를 배치하여 로그인을 하면서 광고에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패션 업계에서도 눈동자 추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옷가게에 들어가 옷을 살펴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무는지를 분석해 이를 새로운 옷을 디자인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제9과 과학기술 뇌파 인식기술 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으로 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뇌파 인식기술이 미래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뇌파 인식기술은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읽고 분석하는 기술로 오랜 연구기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상용화도 힘든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파 인식 기술이 미래의 신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가치 역시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뇌파 인식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인간의 신체 기능을 대신하는 기기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기로 뇌파 인식 장치 로봇이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뇌파만으로 이러한 로봇을 움직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파 인식 장치가 있는 로봇을 뇌파로 움직여 컵을 집어 올리거나 필요한 물건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로봇을 이용해 걷거나 움직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직접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지 않고도 뇌파 인식 장치가 뇌파를 분석하여 상대방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뇌파 인식 기술은 전신마비 환자나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은 일상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을 사용하면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휴대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뇌파 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직접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뇌파 인식 기능이 있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생각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조는 경우 자동차의 뇌파 인식 장치가 운전자의 뇌파 상태를 확인하여 경고해 줄 수도 있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게임이나 영화 산업에서도 뇌파 인식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전성 문제가 적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보다 빠르게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게임 회사들은 게임 속 캐릭터를 생각으로 조종하는 뇌파 인식 헤드셋 개발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화 업계에서는 뇌파 인식 기술을 활용해 영화를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영화의 내용이 바뀌는 콘텐츠도 개발 중에 있다. 예를 들면 공포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의 뇌파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무서운 장면을 내보내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뇌파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관객들에게 맞게 영화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파 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하지만 뇌파 인식 기술의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며 기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영화 속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으로 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뇌파 인식 기술이
미래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뇌파 인식 기술은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읽고 분석하는 기술로 오랜 연구 기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상용화도 힘든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파 인식 기술이 미래의 신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가치 역시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뇌파 인식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인간의 신체 기능을 대신하는 기기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기로 뇌파 인식 장치 로봇이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뇌파만으로 이러한 로봇을 움직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파 인식 장치가 있는 로봇을 뇌파로 움직여 컵을 집어 올리거나 필요한 물건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로봇을 이용해 걷거나 움직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직접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지 않고도 뇌파 인식 장치가 뇌파를 분석하여 상대방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뇌파 인식 기술은 전신마비 환자나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은 일상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을 사용하면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휴대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뇌파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직접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뇌파인식 기능이 있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생각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조는 경우 자동차의 뇌파인식 장치가 운전자의 뇌파 상태를 확인하여 경고해 줄 수도 있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게임이나 영화 산업에서도 뇌파인식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전성 문제가 적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보다 빠르게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게임 회사들은 게임 속 캐릭터를 생각으로 조종하는 뇌파인식 헤드셋 개발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화 업계에서는 뇌파인식 기술을 활용해 영화를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영화의 내용이 바뀌는 콘텐츠도 개발 중에 있다. 예를 들면 공포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의 뇌파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무서운 장면을 내보내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뇌파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관객들에게 맞게 영화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파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하지만 뇌파인식 기술의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며 기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영화 속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제9과 과학기술 활동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종이에 손으로 직접 글자를 써서 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목판에 글자를 새겨 넣어 책을 여러 번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목판은 갈라지고 휘어지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보관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목판으로는 책을 만들 때 큰 판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종류의 책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였다. 금속 활자는 금속에 한 글자씩을 새겨 넣은 것으로 그 활자를 조합하여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 수 있었고 보관 또한 쉬웠다.
금속 활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책은 직지심체요절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책은 1377년에 만들어진 책으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서양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15세기보다 300년이나 먼저 만들어졌다. 직지심체요절은 원래 상하 2권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그중 한 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종이에 손으로 직접 글자를 써서 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목판에 글자를 새겨 넣어 책을 여러 번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목판은 갈라지고 휘어지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보관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목판으로는 책을 만들 때 큰 판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종류의 책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였다. 금속 활자는 금속에 한 글자씩을 새겨 넣은 것으로 그 활자를 조합하여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 수 있었고 보관 또한 쉬웠다. 금속 활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책은 직지심체요절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책은 1377년에 만들어진 책으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서양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15세기보다 300년이나 먼저 만들어졌다. 직지심체요절은 원래 상하 2권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그중 한 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있다. 제10과 문학과 3 바람이 오면 도종환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아픔도 오겠지요.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간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두세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바람이 오면 도종환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아픔도 오겠지요.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간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두세요. 제10과 문학과 3 지각 인생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지각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도 남보다 늦었고 사회 진출도 결혼도 남들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에서 4년 정도 늦은 편이었다. 능력이 부족했거나 다른 여건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늦다 보니 내게는 조바심보다 차라리 여유가 생긴 편인데 그래서인지 시기에 맞지 않거나 형편에 맞지 않은 일을 가끔 벌이기도 한다. 내가 벌인 일 중 가장 뒤늦고도 내 사정에 어울리지 않았던 일은 나이 40을 훨씬 넘겨 남의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일일 것이다. 1997년 봄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가면서 나는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남들처럼
어느 재단으로부터 연수비를 받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직장 생활 10수년 하면서 마련해 두었던 알량한 집 한 채 전세 주고 그 돈으로 떠나는 막무가내식 자비연수였다. 그 와중에 공부는 무슨 공부. 학교에 적은 걸어놓되 그저 몸 성이 잘 빈둥거리다 오는 것이 내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졸지에 현지에서 토플 공부를 하고 나이 43세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된 까닭은 뒤늦게 한 국제 민간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얻어낸 탓이 컸지만 기왕에 늦은 인생 지금이라도 한번 저질러 보자는 심보도 작용한 셈이었다. 미네소타 대학의 퀴퀴하고 어두컴컴한 연구실 구석에 처박혀 낮에는 식은 도시락 까먹고 저녁에는 근처에서 사온 햄버거를 꾸역거리며 먹을 때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내 연배들을 생각하면서 다 늦게 무엇하는 짓인가 하는 후회도 했다. 20대의 팔팔한 미국 아이들과 경쟁하기에는 나는 너무 연로해 있었고 그 덕에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 1~2시까지 그 연구실에서 버틴 끝에 졸업이라는 것을 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무모했다. 하지만 그때 내린 결정이 내게 남겨준 것은 있다. 그 잘난 석사학위? 그것은 종이 한 장으로 남았을 뿐 그보다 더 큰 것은 따로 있다. 첫 학기 첫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 답안을 완성하지 못한 뒤 연구실 구석으로 돌아와 억울함에 겨워 찔끔 흘렸던 눈물이 그것이다. 중학생이나 흘릴 법한 눈물을 나이 43세 흘렸던 것은 내가 비록 뒤늦게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만큼 절실하게 매달려 있었다는 방증이었기에 내게는 소중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다. 혹 앞으로도 여전히 지각 인생을 살더라도 그런 절실함이 있는 한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지각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도 남보다 늦었고 사회 진출도 결혼도 남들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에서 4년 정도 늦은 편이었다. 능력이 부족했거나 다른 여건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늦다 보니 내게는 조바심보다 차라리 여유가 생긴 편인데 그래서인지 시기에 맞지 않거나 형편에 맞지 않은 일을 가끔 벌이기도 한다. 내가 벌인 일 중 가장 뒤늦고도 내 사정에 어울리지 않았던 일은 나이 40을 훨씬 넘겨 남의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일일 것이다. 1997년 봄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가면서 나는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남들처럼 어느 재단으로부터 연수비를 받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직장 생활 10수년 하면서 마련해 두었던 알량한 집 한 채 전세 주고 그 돈으로 떠나는 막무가내식 자비연수였다. 그 와중에 공부는 무슨 공부. 학교에 적은 걸어놓되 그저 몸 성이 잘 빈둥거리다 오는 것이 내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졸지에 현지에서 토플 공부를 하고 나이 43세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된 까닭은 뒤늦게 한 국제 민간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얻어낸 탓이 컸지만 기왕에 늦은 인생 지금이라도 한번 저질러 보자는 심보도 작용한 셈이었다. 미네소타 대학의 퀴퀴하고 어두컴컴한 연구실 구석에 처박혀 낮에는 식은 도시락 까먹고 저녁에는 근처에서 사온 햄버거를 꾸역거리며 먹을 때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내 연배들을 생각하면서 다 늦게 무엇하는 짓인가 하는 후회도 했다. 20대의 팔팔한 미국 아이들과 경쟁하기에는 나는 너무 연로해 있었고 그 덕에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 1~2시까지 그 연구실에서 버틴 끝에 졸업이라는 것을 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무모했다. 하지만 그때 내린 결정이
내게 남겨준 것은 있다. 그 잘난 석사학위? 그것은 종이 한 장으로 남았을 뿐 그보다 더 큰 것은 따로 있다. 첫 학기 첫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 답안을 완성하지 못한 뒤 연구실 구석으로 돌아와 억울함에 겨워 찔끔 흘렸던 눈물이 그것이다. 중학생이나 흘릴 법한 눈물을 나이 43세 흘렸던 것은 내가 비록 뒤늦게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만큼 절실하게 매달려 있었다는 방증이었기에 내게는 소중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다. 혹 앞으로도 여전히 지각 인생을 살더라도 그런 절실함이 있는 한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건축사무소 안. 오랜만이네. 동문 주소록 되게 정확하다. 혹시나 했었는데. 맞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근데 누구신지... 나 몰라세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양서연. 우리 정릉에서 나 음대. 맞네. 음대. 양서연. 아유, 참나. 정릉. 근데 여긴 어떻게... 근데 어떻게 날 까먹어? 까먹긴 뭘 까먹냐. 하도 오랜만이니까. 이게 벌써 언제야? 난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야, 우리도 이제 늙었지. 사는 데는? 개포동. 결혼은? 3년 전에. 남편은 뭐 하는데? 의사. 무슨 과? 너 무슨 인구조사 나왔니? 제주도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뭘? 뭐냐니. 내가 널 왜 만나러 왔겠어. 너 하는 일 집 짓는 거 아니야? 집 짓겠다고. 아이, 내가 무슨... 난 못해. 왜?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됐네. 그럼 이번에 해보면 되겠네.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딴 데 소개시켜줄게. 어? 이런 거는 저기 우리보다 내가 잘하는 선배가 있는데. 왜? 돈이 안 된다 이거야? 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됐네. 과거, 강의실, 낮. 삐삐 누구세요? 수업 시간에는 좀 끄자.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여기 우리 집에서 38번 버스를 타고 요렇게 그리고 삼각지에서 143번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여기 학교로 옵니다. 한 명씩 나와서 각자 학교에 오는 길을 표시해봐. 이렇게. 자기는 집이 서초동이야? 네. 그럼 보광동이 어디야? 보광동이요? 서울에 있는 건가요? 여기잖아, 여기. 강 건너 윗동네도 몰라? 저 강북은 잘 몰라가지고. 자네는 집이 정릉이야? 정릉이 누구 능이야? 정조? 정종? 정약용?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축학 개론의 시작입니다. 알았어? 오래된 집, 낮. 잘한 것 같아. 살면서 자기 집을 지어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아마 내 평생 가장 대단한 일일 거야, 이게. 이제 2달 정도면...
근데 잠깐, 이건 뭐야? 화단. 테라스 바로 앞에 조그만 화단. 책 읽으면서 꽃도 보고 그러라고. 너 꽃 키우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걸 다 기억하네. 과거, 빈집, 낫. 짠! 내가 주말에 와서 다 치웠어. 쓸고 걸레질 다 하고. 이제 여기 내 집이야. 여기다 꽃을 심었거든. 가을에도 꽃을 심어? 무슨 꽃인데? 궁금하지? 안 가르쳐줘. 재욱이 형이 그러던데 너 서클에서 인기 많다며? 당연하지. 그러면 남자친구 있겠네? 없어, 그딴 거. 그동안 뭐 했냐? 남자친구도 없고. 넌 뭐 있어? 나야 뭐. 지도 없으면서 무슨 인기야. 재욱이 오빠가 폭발이지. 우리 서클에서 재욱이 오빠 안 좋아하는 여자애들 없어. 그럼 너도? 너도 재욱이 형 좋아해? 혹시 그래서 개론 수업 듣는... 몰라. 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알았지? 재욱이 오빠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삽질하는 거지 뭐. 재욱이 형 뭐가 그렇게 좋은데? 잘생겼지, 키 크지, 집도 부자지. 게다가 건축가잖아. 내가 옛날부터 건축하는 사람에 대한 판타지가 있거든. 나도 건축가인데. 그렇지. 그냥 그렇다고. 과거, 야외에 있는 식당, 낮. 건배! 짠. 우리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난 건축하고 넌 피아노 치고 있겠지? 난 피아노 안 칠 거야. 왜? 피아노 지긋지긋해. 재수없어. 우리 과에서 내 별명이 뭔지 알아? 제주도 학원 출신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서울 애들한텐 나처럼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음대 들어온 자체가 열나 쪽팔린 거야. 우리 아빠한테만 자랑이지. 그럼 뭐 할 건데? 아나운서. 그래서 라디오 DJ도 하고 돈 많이 벌고 엄청 유명해질 거야. 아나운서가 돈 많이 벌어? 아닌가? 적어도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걸? 그래서 나중에 이런 데다 집 짓고 살아야겠다. 그때 네가 지어줘. 공짜로. 알았지? 공짜로? 쪼잔한 자식. 자, 이거 계약금. 됐지? 난 어떤 집에서 살 거냐면 나 2층 집에서 살 거야. 창도 많고 마당도 있어. 마당이 더 큰가? 그리고 여기가 거실, 여기가 안방. 그리고 내가 애들은 2 정도 낳을 거거든. 개도 키울 거야. 완전 큰 걸로. 과거, 서연집 앞, 낮. 저기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해? 약속 있어? 없어? 그러면 그날 나랑 같이 놀래? 왜냐고? 왜냐면 왜
난 더 이상 널 친구로만 대하기엔 너무나 마음이 널 좋아해. 오래된 집, 밤. 이제 남은 게 뭐야? 뭐 조경 마무리하고 담장 마감만 하면 끝이지. 이제 완전 끝이네. 정말 집을 다 지었어. 잘 살아. 재밌게 살아. 넌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뭐 그럭저럭. 너도 잘 살아. 재밌게 살아. 너네 동네에 우리 놀던 빈집 있었잖아. 그건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4년 전에 아파트 들어섰어. 하긴 그때 재밌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 친구였잖아. 서울 올라와서 친구 한 명 없을 때 너한테 정말 고마웠었는데. 말해봐. 그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줬었어? 널 좋아했었으니까.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야? 그걸 몰랐을까? 제10과 문학과 3 활동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문학작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소설로 박경리의 토지가 1위를 차지했다. 문학 포털 사이트 사이버 문학광장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소설로 대하소설 토지가 1위에 올랐다. 그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황순원의 소나기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좋아하는 시집으로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선정되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의 유고 시집으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저항 의지를 아름다운 한글 시어로 담아낸 시집이다. 이 시집은 1948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한국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위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차지했다. 그리고 도종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와 천상병의 시집 새가 그 뒤를 이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소설로 박경리의 토지가 1위를 차지했다. 문학 포털 사이트 사이버 문학광장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소설로 대하소설 토지가 1위에 올랐다. 그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황순원의 소나기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좋아하는 시집으로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선정되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의 유고 시집으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저항 의지를 아름다운 한글 시어로 담아낸 시집이다. 이 시집은 1948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한국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위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차지했다. 그리고 도종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와 천상병의 시집 새가 그 뒤를 이었다.